허드슨 강변에 조성된 수변공원들, 허드슨 리버 파크를 소개합니다. 이 공원들은 앞서 보신 허드슨 파크 시티와 이어져 있는 허드슨강 상류 쪽 강변 공원들입니다. 전체 길이는 7.2km, 총 면적은 220헥타르, 67만 평가량 돼서 100만 평이 넘는 센트럴파크 다음으로 맨하탄에서는 두 번째로 큰 공원이고요. 매년 1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허드슨강은 뉴욕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긴 강이죠. 과거 뉴욕항이 번성할 때는 흑백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배트리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강변 동쪽 서쪽 해안을 따라서 크고 작은 부둣가들이 절비해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이 손가락을 쭉 편 것 같아 해서 핑거 피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항구, 선창, 영어로 하면은 피어, 하버, 포트 등 이 비슷한 뉘앙스의 용어들을 사전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두라고 하면 배를 대서 사람과 짐이 무트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총칭한다고 보고요. 선창이라고 하면 물가에 다리처럼 만들어서 배가 닿을 수 있도록 한 곳, 또 항구는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강가나 바닷가에 부두 따위를 설비한 곳,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말에서는 부두란 말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선창은 부두보다 규모가 좀 작은 거, 항구는 부두보다 좀 규모가 큰 거를 뜻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어에서는 그 뉘앙스가 더 명확해 보이는데요. 피어는 주로 여객선을 타고 내리는 곳, 포트는 상업용 항구로서 항구나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뜻하고, 하버는 이제 방파제 시설이 되어 있는 피난 정박용 항구라 하고, 와프는 배를 타고 내리거나 배를 정박시키는 곳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퀴나 도크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허드슨 강변 피어를 부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데 이곳 이제 허드슨 강변을 따라서 선박을 통해 운반하던 이 화물 운송도 크게 세려가면서 당연히 허드슨 강변 부둣가도 세려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뉴욕시는 1970년대 들어서 허드슨 강변을 따라 고속도로를 만들고 나머지 강변을 공원으로 할 것을 계획했는데, 자금 조달 문제와 이 환경 문제로 인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되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 당시 두 사람 다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쿠오모 주지사하고 딩킨스 뉴욕 시장이 만나서 92년에 강변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HRPC를 만들어서 강변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 이후에 해안도로 건설과 연계해서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1998년에 뉴욕 주의회는 허드슨 리버 액트를 통과시켜서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HRPT를 설립해서 공원 계획과 건설 및 관리 운영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 이후로는 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완성이 돼 갑니다. HRPT의 수익금은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료와 수수료, 민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는데 자급자족이 원칙입니다. 즉, 공원 조성 비용은 연방 예산과 주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공원 관리 및 유지 보수는 공원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2017년의 경우를 보면 운영비는 총 3,138만 달러, 우리 돈 3,700억 원이 소요되었고 근무하는 직원은 117명이라는군요. 여기서 잠시 허드슨 강변 공원 조성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건설됐던 첼시 부두 지역입니다. 이곳은 1900년대 초에 여객선 터미널이 지어져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많은 이민자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첫 발을 내디뎠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도 영국 사우샘프턴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도착하고자 했던 지점이 바로 이곳 첼시 부두였죠. 왼쪽이 과거 사진이고 오른쪽이 현재 공원의 모습입니다.
이 아래쪽 사진이 더욱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전후 비교 사진이 되겠네요. 1995년에 개장해서 지금은 골프 연습을 비롯해서 아이스 스케이팅, 피트니스 등 스포츠 복합단지 및 상업용 마리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5번 부도와 45번 부도 모습입니다. 25번 부도 왼쪽 사진은 폐허에 잡동사니만 쌓여있는 모습입니다만은 본시 길이 약 300m 되는 허드슨 강에서 가장 긴 저반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다가 18홀짜리 미니어처 골프장을 비롯해서 비치 발리볼장과 물놀이 시설, 그리고 클라이밍 구조를 갖춘 인기 어린이 놀이터, 잔디밭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이곳에서 자위의 여신상과 앨리스 스밋 가장 잘 보입니다. 45번 부도도 길이 900피트, 270m 저반 시설이었었는데 현재는 산책로와 멋진 그늘집, 넓은 잔디밭과 다양한 공연이 일어나는 목재 데크로 꾸며져 있고 일몰을 보기에 아주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64번과 66번 부두입니다. 64번 부두는 격벽 위에다가 4.5m 높이로 흙을 쌓고 그 위에 숲과 잔디밭을 조성했습니다. 숲은 잉글리시 오크, 참나무 림으로 조성되어 있고 가로수는 병충해에 강하고 봄에 하얗게 예쁜 꽃이 피는 꽃사과를 식재해서 자연스러운 숲속 산책로를 연출했습니다. 66번 부두는 허드슨 강을 오르내리는 요트와 패들보트 선착장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84번 부두입니다. 1924년에 건설된 이곳은 뉴요커들의 기억 속에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수천 명의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서부터 외국 고위 관료들 그리고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에 기환해서 이것을 격려해서 뉴욕으로 들어왔다는데 이 역시 여객선 감소에 따라서 1975년부터 일반에 공개되면서 비치 보이스나 에어로스미스, 더 클래시, 프랭크 제파, 킹 크림슨 같은 락 가수들의 공연장으로 이용됐다고 하죠.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로 사진과 같이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물놀이장과 잔디밭과 숲이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해서 2006년에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뉴욕의 허드슨 강변 공원 자성 사업하고 우리나라 한강시민공원이 어떻게 다를까 의문이 들어서 한강시민공원에 관해서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은 50대인 1982년 9월에 착공해서 86년 9월까지 꼭 4년 만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후다닥 해치웠습니다. 4년간 소요된 총 사업비가 거의 1조 원인데 이게 당시 가격인지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 건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82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9조 5,781억 원이었던 걸로 보면 당시 1년 예산의 10분의 1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것은 분명합니다. 한강종합개발 계획이 추진되던 당시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같이 대학원 다니던 동료들과 이 문제를 밤새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한강은 1970년대 경제개발에 올인하는 바람에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 심각하고 게다가 치산 치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었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 이전의 한강변 모습입니다. 광나라우 일대가 백사장이고 주변은 온통 논밭입니다. 아래쪽에는 일제 때 건설된 광진교도 보이죠. 이 사진은 한남동과 신사동 일대입니다. 지금은 이곳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압구정동, 잠원동 이런 게 들어선 서울의 강남 검사라기 땅이지만은 당시는 보시다시피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서울의 강남 개발이 본격 착수된 건 박정희 정권 때인 1970년대였지만 전두환 때인 노광 때 한강종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강남은 서울의 검사라기 땅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군사 독재 정권인 50은 민심을 달래는 방안으로서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프로스포츠를 출범시키는 등 선심성 정책을 쓰는 한편으로
한강의 홍수 조절과 수질 오염 개선, 그리고 서울의 도시 교통체계 개선과 공원 확충을 명분으로 해서 80년대 초에 대대적인 한강 종합 개발 계획에 착수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정비된 한강은 해마다 반복되던 마포 목동 일대 한강 하류지대는 물론이고 강남 일대의 홍수 피해를 막아내서 강남 개발을 촉진하고 한강 수질 개선과 함께 수변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레크레이션 장소로 제공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88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준 이 한강의 풍경은 세계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게 했죠. 한강 종합개발 사업 결과 한강 수질 개선과 홍수 조절 기능은 크게 개선되고 한강 수변이 깨끗하게 정비된 건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제 생각건데 아쉬운 점은 이런 것들이죠. 우선 당시는 군부 독재 시절이라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한강 생태계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토목적 해결 방식에 의존한 결과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첫째는 한강 수중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그 한강 구간에는 두 개의 수중보가 있는데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건 한강 수량을 풍부하게 해서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한강 바닥을 수심 2.5m까지 파내서 파낸 모래는 팔아서 한강 개발 비용으로 사용했지만 이로 인해서 강바닥이 깊게 패이고 강물의 자연적 흐름이 막혀서 하류의 토사가 더욱 퇴적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류의 서식처들도 파괴되고 말았죠. 사진에서 보시면 강물은 본시 낮은 곳을 향해서 뱀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흘러가는 사행천을 이루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쇄골과 퇴적이 반복되면서 모래톱이 생기고 깊은 웅덩이도 생겨나서 얕은 물을 좋아하는 플랑크톤과 곤충, 양서류, 파충류, 어류는 얕은 물에 서식하고 또 깊은 물은 깊은 물대로 깊은 물을 좋아하는 어류들이 서식하게 되니까 이들을 먹이로 하는 다양한 새들이 날아와서 하청 생태계가 아주 풍부해지는 거죠. 근데 강바닥을 깊이 파헤치고 물길을 막아버렸으니까 물고기 이동도 막히고 어정도 고갈되는 생태 파괴가 일어났다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천의 직강화 문제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자연하천은 사행천이 기본인데 강바닥 준설과 더불어서 하천을 직선으로 펴서 강변 도로를 건설했으니 한강은 더 이상 하천이라기보다는 홍수에 대비한 거대한 배수로가 되어버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거죠. 물론 홍수 방지와 도로체계 구축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인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연 생태계하고는 더욱 멀어져 버렸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 번째로 더 나쁜 건 이 강둑을 콘크리트 화물블록으로 쳐발랐다는 점입니다. 수면은 본시 물과 땅이 만나는 이 워터프론트가 생태적 보고죠. 추위대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다양한 플랑크톤과 생물상이 공존하는 바탕이 되는 건데 이걸 주연 효과라고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콘크리트 블록으로 쳐발라 단절시켜 버렸으니까 한강은 거대한 배수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콘크리트의 독성 문제도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접근성의 단절입니다. 과거 한강은 사람들이 한강의 모래톱, 즉 백사장을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안악내들은 빨래도 하고 남녀노소 여름에는 수영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탈 정도로 친숙한 환경이었었는데 환경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수변은 강변 고속화도로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한강을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토끼굴이라 불리는 몇 개 그 보행용 터널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자동차 없이는 한강으로 다니기가 무척 힘들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의 그 일상에 아주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지적한다면 하천경관의 단조로움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는 권신 한명회를 비롯해서 겸재정선이나 김홍도 같은 많은 문인들이 한강변을 찾아와서 정자를 짓고 경관을 감상하거나 시나 그림으로 풍경을 읊었을 정도로 유명한 명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한강변은 높은 빌딩으로 산들은 가려지고 강변은 고층 아파트만 절비해서 특징 없는 무미건조한 도시가 되고 말았죠.
오죽하면 한강개발 사업이 끝난 뒤에 한강 유람선을 타본 모 일간지 기자가 만평을 하나 그렸는데 한강 유람선을 타보니 유는 되는데 람 할 게 없다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80년대 시대 상황을 40년이 지난 지금의 논리로 비난하는 건 온당치 않겠지만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을 해야죠. 다행히도 그간 서울시는 한강의 일부 구간 콘크리트 블록을 걷어내고 돌이나 자갈, 나무 말뚝 같은 그 자연 재료로 복원하고 수초나 수생식물을 도입해서 어류 서식지를 마련하고 한강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강변 경관이 너무 단조롭다는 거, 또 보행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건 어쩔 도리가 없죠. 허드슨 강변은 뉴요커들이 언제나 어디서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한강은 그렇지 못한 데다가 뉴욕처럼 강변에 멋진 건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둔치 시민공원에 다양한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입니다. 물론 허드슨 강과 한강은 차이가 크죠. 무엇보다도 홍수기와 갈수기의 수위 변동폭이 커서 한강은 해마다 한두 번씩 물에 잠기니까 고정적인 거대 시설을 만들기가 어려운 데다가 허드슨 강은 핑거피어라고 애칭이 붙을 정도로 리아스식 해안처럼 하안 굴곡이 심하고 300m나 되는 접안시설들이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들쭉날쭉한 이 강변 워터프론트를 활용해서 아기자기한 공간을 만들기에 유리했다고 봅니다만 한강은 그런 인프라가 애초부터 없었고 그나마도 호안블록과 강변도로로 하천변을 갖다가 직선화해버렸으니까 경관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점이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다시 허드슨 강으로 돌아와서 허드슨 리버 파악의 이모저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부두부터 시작합니다. 45부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이 900피트의 그 접안시설이 있었던 곳인데 현재는 목재 데크로 꾸며진 산책로와 파라솔 같은 멋진 그늘막이 있고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한 공연장이 있으며 강심을 향해 길게 뻗은 데크로 인해서 허드슨 강과 강 건너 저지시티를 조망하거나 일몰을 보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25부두입니다. 이곳은 본시 300m의 가장 긴 접안시설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었죠. 이곳은 사진과 같이 비치볼장을 비롯해서 18홀짜리 미니어처 골프장, 또 각종 물놀이장, 볼장, 클라이밍 구조를 갖춘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잔디밭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강변공원 끝에는 이처럼 데크와 편히 쉴 수 있는 선베드가 놓여져 있어서 선탠을 하면서 저 멀리 자유의 여신상과 앨리스 섬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산책로를 따라 조깅을 마치고 잠시 휴식하는 여성의 모습도 보입니다. 좀 전 보신 잔디구장을 반대쪽에서 바라봤습니다. 25부두에서 배터리파크 시티를 바라본 풍경입니다. 아이와 아빠가 나란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바로 인접한 26번 부두입니다. 이곳은 공사 중인데 오른쪽 건물은 강변 식당이 되겠습니다. 25부두에서 설치된 어린이 모험놀이 시설입니다. 줄타기 놀이를 겸한 클라이밍 구조죠. 더운 날 야외에 나와서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25부두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다양한 물놀이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놀이시설들입니다. 이곳은 25부두에 마련된 미니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아빠와 어린이가 함께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이곳은 25부두와 인접한 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스케이트 파크입니다. 여름인지라 헬멧을 쓴 킥보더들이 신나게 모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 공원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어디건 이처럼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왜 그 공원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왠지 주변 매점에서 뭘 하나 사지 않으면 앉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묵시적인 압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60번 부두입니다. 이곳은 요트와 패들보트 선착장이 있는 곳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시설들은 요트클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레저 시설들과 또 곳곳에 잘 정비된 숲과 공원들, 그리고 강변의 절비한 볼거리들이 허드슨 리버 파크를 세계적 명소로 만든 이유가 아닐까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신 배터리 파크 시티와 이어지는 강변 산책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